청와대 인사 지금 오늘 아침 속보까지 보니까 이제 다 바꾼 거죠? 그렇죠. 오늘이 이제 공보수석하고 사회수석이 났으니까 다 된 건가요? 소통사회 다 바꿨으니까. 다 그렇죠. 됐죠. 민정 바뀌었고 정무 다. 바뀌었고 시민사회 바뀌었고 5분 사표 낸 5명 자리에는 다 바뀐 거네요. 실장 그대로고. 평가 어떻게 하세요? 소장님.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분들 가지고 쇄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없고 잘 바꿨다는 생각도 없고 노영민 실장이 왜 안 바뀌었을까라는 의문. 정무수석에는 최재성 전 의원을 한 것을 보면 아, 야당과 협치는 생각이 없구나. 당에 대한 그립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구나.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에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도로구나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아 그래 잘했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비서실장은 꼭 바뀔 것 같고 뭐 별로 그렇게 임팩트는 없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눈에 띄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안 좋고 여당도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보통 두 가지 방향의 주장이 나오기 마련이죠. 좀 바꾸고 겸손하게 하고 야당과 좀 대화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자라는 쪽하고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된다. 정면 돌파하고 장악력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제 양측이 통상적으로 항상 나오는 이제 주장인데 최재성 정무수석의 상징은 그 후자 쪽, 뭐 똘똘 뭉쳐서 이렇게 가자 그런 쪽이 아닌가 싶어요.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집권 후반기 갈수록 본인 대통령께서는 좀 나랑 호흡이 맞았던 사람 그리고 내 말 좀 잘 듣는 사람 나에게 쓴소리 아픈 소리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대 정권을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참모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돼요. 민심도 제대로 전달하고 그렇게 좀 불편해야 대통령이 불편해야 국민들이 편해지는데 지금 참모진을 보면 대통령이 편하려고 참모진을 쓰는 거 아니냐. 네. 앞으로 국민이 되게 불편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연말쯤 가면은 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청와대 비서실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호흡 맞는 쪽에 하는 게 맞고 또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인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내각은 좀 달라야 된다 이렇게 볼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당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개각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되자마자 비서실장을 김중권 그렇죠. 전 의원이라 그래야 되죠. 당시로서는 전 의원을 발탁했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 정무수석 그렇죠. 했었던 네. 경북 사람 판다 출신 뭐 깜짝 그랬죠. 놀랐었죠. 당대표까지 하셨죠. 나중에 하셨죠. 레이건 대통령 때도 제 기억으로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자기 당내 경선했던 부시의 선대본부장이었던 베이커 제임스 베이커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거든요. 그런 거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DJ도 했는데. 그 정권 초에 오히려 가능하고 정권 후에는 그런 거가 후반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들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한광호 이 케이스는 탄핵에 임박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논외로 치고 아니야 나중에 밀리면은 다 그런 분들 데려다 쓰더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밀리다 보면 아 그래 그러면은 여러 군데 좀 품고 넉넉한 분을 데려다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 참여정부 때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런 식의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김우식 비서실장. 초대 아니었던가요? 초대. 보수적인 인물로 연대 총장 보수적인 인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추천받았다. 뭐 그랬었죠. 김우식 비서실장이 기억이 나네요. 이번에 문 대통령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래 계속 갈 것 같진 않고 꼭 교체될 것 같은데 누가 들어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안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권에서 일시적 유임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대통령께서 대안으로 어떤 분을 할까 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우리 윤태곤 실장이 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랑 가깝잖아요. 친하잖아요. 아니요, 뭐 옛날에 좀 알았는데 지금도 알긴 아는 사이인데 연락 안 한지 안 들어간대요? 연락 안 한지는 한참 됐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가지고 마지막 비서실장은 양정철 뭐 그런 식들의 이야기는 있었죠. 청와대 마지막이라는 게 뭐 책무가 한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 퇴임 준비, 퇴임 후 그리고 정권 재창출 이런 면인데 정권 재창출을 비서실장이에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지금. 청와대 관심사 마지막 비서실의 관심사 라면은 퇴임 후라든지 뭐 퇴임 준비를 하는 것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편할 것이고 아무래도 정권 재창출 이런 면에서 활동을 한다면 밖에 있는 게 편할 것이고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습니다. 그 정권이 어려워지면은요 네.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편을 더 챙겨요. 근데 민심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네. 지금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180석 뭐 소속 의원으로 치면 176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끼리 뭉쳐서 가보자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봐보세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국정 운영, 의회 운영을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발화점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정권이 가져왔던 기본적인 가치들, 공정, 정의 이런 것을 부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끼리 진영을 챙겨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 매주 뭐 리포트를 쓰거든요. 저희 이제 더모아에서 네. 쓰는데 거기에 이번 주에 그런 걸 썼어요. 머리는 위기인데 발과 몸은 따로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안 좋잖아요. 다 안 좋다고들 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여권에서 지금 전당대회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 좋은 데 대해 가지고의 해결책과 토론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당대회가 어떻게 가느냐?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식이면 좀 안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원웅, 노웅래 두 사람입니다. 두 분이 요즘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뽑아내야 된다. 뭐 이제 통합당 4대강이 웬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머리로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몸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처한 정말로 큰 딜레마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그 핵심 지지층, 분석을 해 주셔야죠. 핵심 지지층에 대해 가지고 이제 문자 폭탄, 뭐 네. 양념 이런 거 네. 맞으니까 이게 딜레마가 보십시오. 어느 당이든지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이 좀 강성 핵심 지지층의 비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분들의 비율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은 거꾸로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통합당이 옛날에 안 좋을 때가 그거였었거든요. 지지율 계속 떨어지니까 이 태극기 부대, 뭐 이제 깃발 부대 이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 저는 이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룰이 잘못돼서 그래요. 룰. 네. 권리당원 보니까 뭐 40%, 대의원 40%, 그다음에 당원 여론조사 뭐 1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진영에 내가 잘 보이면 나 이번에 당대표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입각한 주장만 하는 거죠. 이것은 민심과 좀 동떨어진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려요. 대의원이 45%인가요? 권리당원이 40? 네, 그 정도일 겁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 5%인가요? 네. 그리고 그걸 국민이 일반 10%. 여론조사 뭐 5인가 10인가 그 그렇죠. 정도일 거예요. 네. 5인가 10인가 그렇게 평론가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전당대회 룰은 처음 봤어요. 그래요? 여론조사를.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보통 50대 50 하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 정당 정치 구현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맞게 가는 부분인 게 있어요. 근데 항상 딜레마가 그 당심과 민심에 이제 괴리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려울 때 이게 더 심해지죠. 보도를 보면 김조원 민정수석과 네. 노영민 실장이 언성 높여가면서 싸웠다. 그것도 수차례. 청와대에서는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죠. 해명인지 확인할 방법도 아니면 없고.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말은 진작에 좀 나돌았죠. 제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 한 2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조원 전 수석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편인데 이런 게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은 공직을 원래 감사원에서 쭉 있다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와가지고 문재인 민정수석하고 일을 같이 했죠. 네. 그러다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권하고도 좀 거리를 뒀다가 원래 관료 출신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당무감사원장을 맡았어요. 이게 당무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이 세고 한 자리지만은 별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에 피 묻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노영민 비서실장 뭐 옛날에 그 네. 뭐 시집 뭐 이거 판매에 대해서 징계 네. 세게 내렸다 이랬는데 그게 뭐 개인이 뭐 한 거였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 출범 직후에 금감원장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뭐 금융 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해서 카이라고 있죠. 카이 우리 비행기 만들고 우주선하고 이제 이쪽 적폐청산 요 컨셉으로 해가지고 카이 사장으로 갔다가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민정수석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은 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에 들어오면서부터 가까워진 거니까 사실은 개인적 교부는 김종원 수석이 오래됐다라는 거. 그리고 김종원 수석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막 민정수석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간 그런 컨셉 앞으로도 정치할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선임자 상급자는 비서실장이지만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이제 미묘한 뭐 김종수 수석 입장에서 내가 뭐 남 눈치 볼 일 있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번엔 비서실 인사가 주가 됐는데 야당은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고 하면 정책실이 더 책임이 큰데 또 내각의 정책 라인들 왜 거기는 손 안 대고 비서실만 손대냐. 우린 틀리지 않았어. 네. 이 정책은 계속 밀고 나갈 거야라는 네. 고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뭐 국토교통부 장관, 뭐 내각은 뭐 언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정책실장을 안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념이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 때 요 사표 낸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뭐 뭐라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뭐 안정화되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지타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어느 나라 이야기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방향이 맞다라는 쪽. 알겠습니다. 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언론 표현하면 호남 공략 네. 이게 나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 공략 서진이라 그래야 되나? 서진? 네. 호남 공략, 민심 보듬기 이건 되게 건방진 말 같아요. 그래요? 호남민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좀 낮은 자세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살피는 것은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동안 예를 들면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는 호남 지역 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어요. 기본적으로 5.18 문제에 대해서 당이 호남 민심과 어긋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 판단과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민심의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못 갔는데 기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당의 호남민들이 느끼는 당의 비호감들을 낮추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상당히 좀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 황나 체제 때 호남 민심이 어긋난 게 아니라 그냥 전 국민 민심이 어긋났죠. 5.18 황나 뭐 그런 체제가 말은. 뭐예요? 황교안 나경원 체제 때. 황나.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통합당 보면서 재밌는 게 지금 수해 복구 막 의원들 네, 많이 네. 가는데 이제 통합당 사람들 칭찬해서 이번에 진짜 비주얼이 정말 좋더라. 그 온몸에 진짜 흙 묻어가지고 그림이 특히 좋더라.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작업복에다가 이제 막 그 흙투성이가 된 변기 뚜껑 들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뭐 찍힌 거 뭐 다른 어떤 정치인들은 장화가 너무 반질반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받는데 그 좀 좋은 흐름을 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저껜가 구례로 가고 그다음 또 구례로 가고 호남을 이렇게 하는 거가 의미가 있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도 의미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이 전북이 원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어색하지가 않다. 호남에서 볼 때. 최근에 통합당의 초선 의원들 보면 전주의 조수진,
순천의 김웅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데 통합당 의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뭐 5.18의 원죄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호남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할 만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 김종인 체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저는 제일 첫 번째는 당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정강 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 뭐 다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소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비호감도를 낮춰서 내년에 서울시장과 2020년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지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래 내가 당을 좀 더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까지 욕심 부리면 이것은 당내 분란도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군데서 좀 실수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저는 태도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미래통합당이란 당명도 바꾼다는 거죠? 다 바꿉니다. 뭘로 바꾼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로 없어요? 바꾼다고 하는데요. 세 글자. 좋은 당. 옳은 당, 옳은 당, 국민당은 뭐 못 쓰긴 하지만 그런 식의 세 글자로 바꾼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정당명에 미래자 들어가고 통합자 들어간 정당 치고 잘된 정당이 없다 그러대. 한국자 들어가는 정당도 잘된 적이 없어요. 예. 한국자 들어. 그게 이제 우리가 부족하다. 옛날에 뭐 민주정의당 보면은 민주정의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가 없어서 민주정의당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당 강령 뭐 거의 다 만든 것 같죠? 만들었어요. 이제 뭐 초안이 발표만 나왔다는 거 보는데. 아니에요? 예. 이제 근데 8월 29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발표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니 전당대회 후에 좀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서로 매너 지켜주는 건 좋네요. 네. 근데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지금 나올지. 통합당이 과거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수구 꼴통의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킬까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정강 정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5.18이라든지 60이라든지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숭고한 이념을 정강 정책에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아 너희들은 민주화를 반대하는 세력 아니야?라는 공격을 받을 기본적인 방어막을 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특정 이념과 신념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넓은 포용적인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실수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당이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좀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그 통합당 강령 뭐 요거 준비하는 거에서 뭐 사선 금지 이런 거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제 눈에는 딴 거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어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진영에서 지금까지 뭐 과거의 국가 범죄라든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뭐 왔지 않습니까? 제주 4.3도 있고 5.18도 있고 등등. 근데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 공소시효 폐지라는 거는 지금 여당을 팍 겨냥하는 거잖아요.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과거의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청산이라면은 이게 이제 뭐 실질적으로 권력형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부터 복잡하겠지만은 이걸 내놓으면은 좀 여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당 보수 우파 쪽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최순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극복돼야 됩니다. 근데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이 다시 또 8.15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사면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개별적인 의원들이 이렇게 내세워서는 또 그래 너희들 자꾸 그래 너 최순실당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되뇌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끝까지 들어요. 어떻게 막겠어요? 사람이 이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얘기처럼 진정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나 퍼포먼스 진정성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개별적인 의원들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강력한 그룹들에게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달팽이는 이쯤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